자, 이제 3월 25일차 또 공학 설계 시작해 봅시다. 뭐 여러분 이 온라인으로 하니까 많이 힘드시죠? 뭐 질문 사항이 있어도 질문도 못 하고 뭐 여러분도 힘들지만 저도 사실 좀 전에 이 마이크 문제로 거의 1시간 반 녹음한 거를 다 날렸어요. 이게 이게 계속 테스트 해보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목이 거의 쉬려고 하고 있고 서로 힘들지만 한번 뭐 어쨌든 우리 건강에 유의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나가 봅시다. 먼저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수업 먼저 리마인드 한번 해보고 그때 우리 뭐 배웠는지 한번 리마인드 해보고 뭐 진행해 보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학, 과학, 기술에 대해서 이제 구분해봤고 특히 이제 공학의 데피니션에 대해서도 봤죠. ABS의 데피니션에 봤고 과학하고 기술이 가장 큰 차이점이 나는 거는 이제 목적성이었고 그죠. 그리고 과학이 호기심으로 법칙과 이론을 추구하는 반면 기술은 고객의 니즈가 존재해서 그 니즈를 해결해 주기 위한 제품에 관련돼 있고 그 양쪽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어떤 프로세스 설계를 하는 게 이제 공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문적, 과학적, 공학적 사고가 서로 다르다는 걸 봤고 인문적 사고가 인터프리테이션이었죠.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거에 대한 것을 표현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어떻게 됐나요? 이 분석이 바뀔 수 있죠. 해석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과학적 사고는 뭐였나요?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 먼저 가설을 수립해서 그 데이터를 현상을 설명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설명이 되면 이론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왔는데 이게 안 맞다. 그럼 가설을 변경해야 되죠. 가설을 버리든지. 그래서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다음에 공학적 사고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문제 지향적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다. 여기 다 이제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 리마인드를 했으니 이제 이번 시간에 좀 들어가 보죠. 자, 이번 시간에 좀 재밌는 것으로 한번 시작해 보죠. 여러분 다 문과생들이죠. 그죠? 왜 문과를 선택했어요? 혹시 뭐 학교에서 무슨 뭐 MBTI나 이런 검사에서 그 여러분들은 뭐 이 좌뇌형, 우뇌형이라든지 뭐 아침형 인간이라든지 뭐 이런 걸 믿나요? 그 뭐 많은 학자들이 우리 뇌가 과연 사람별로 좀 다르고 뇌가 좌뇌가 발달하냐 우뇌가 발달하냐에 따라서 서로 행동 양식이라든지 사고방식이 다를지 같을지를 꾸준히 좀 연구를 좀 해봤죠.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걸 살펴보죠. 이 지능 사고 모델이란 게 사실 좌뇌 우뇌라는 게 있는 건지 있다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건지를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 스스로 직접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실행해 볼 겁니다. 미국의 로저 스페리라는 사람이 미국의 이제 심리학자인데요. 신경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은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는데 뭐 재밌는지 보기 따라 섬뜩할 수도 있는데 실험을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사람이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으면 좌뇌 우뇌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이걸 뇌량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실험을 했는가 하면 이제 고양이하고 원숭이의 뇌량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좌측뇌하고 우측뇌가 완전 단절이 되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되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제 여러 가지 반응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고양이하고 개의 반응을 이제 보면서 좌뇌 우뇌를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고 뭐 사람에 관련돼서도 이 사람이 이제 그 유사한 그 이제 테스트를 좀 많이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좌뇌 우뇌는 서로 맡은 역할이 다르고 좌뇌는 주로 언어, 논리, 비판적 사고, 숫자, 수학, 추론 따라서 이제 논리적, 분석적, 객관적 사고를 한다고 결론을 내렸고 우뇌는 얼굴을 인식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음악, 감정, 색, 상상, 직관, 창의와 관련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직관적, 사려 깊음, 주관적인 게 이제 우뇌다. 따라서 뭐
논리적인 사람은 주로 좌뇌를 사용한다 라는 결론을 내렸죠. 이게 이제 맞고 안 맞고는 우리 이제 뒤에서 계속 한번 디스커션을 해볼 텐데, 어쨌든 이 신경심리학자가 고양이, 개, 고양이하고 원숭이의 테스트를 통해서 뇌량을 잘라서 한 테스트로는 이런 결론을 내렸죠. 한편 이제 길포드라는 사람은 이제 사람의 뇌는 모두 180가지의 서로 다른 지능 형태가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일단 프로덕트 오퍼레이션 컨텐츠,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뭐 우리가 뇌 심리학을 할 것도 아니고, 따라서 여러분이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심리학자들이 사람의 뇌를 공부를 했고 그래서 어떤 게 있다 정도로만 이제 알면 돼요. 혹시 뭐 더 관심 있는 친구들은 따로 더 공부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게 이제 우리 창의적 공학 설계의 목적도 또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 뭐 혹시나 시험에 나올까 봐 이런 거 전혀 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해할 필요 없고, 어쨌든 뭐 이 길포드라는 심리학자는 이제 지능이 구조 저기 이제 모델로 돼 구조로 돼 있고 스트럭처로 돼 있고, 따라서 이제 프로덕트 연산, 그 다음에 컨텐츠라는 이 세 차원을 서로 곱한 모두 180가지의 서로 다른 지능 형태가 이제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죠. 자, 앞서 우리가 좌뇌, 우뇌를 보고 지능 형태가 서로 다르다고 이제 주장하고 해서, 우리가 결국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창의적 공학 설계인데 아직 창의에 대한 디피니션 내는 적이 없죠. 여러분 창의가 뭔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죠? 그 결론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창의라는 말을 볼 때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 어쨌든 일단 지금까지 심리학자들이 사람의 뇌가 어떤지를 이제 많이 보려고 했고 그랬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직접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뭐 예전에 여러분 MBTI도 많이 테스트 해봤을 거고, 스스로 이제 좌뇌형인지 우뇌형인지 뭐 이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여러분들은 좌뇌형이었어야 되는데, 그죠? 아니면 예술을 하고 미술을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좌뇌형이었어야 되는데 좌뇌형이 맞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죠. 네덜 헐만이라는 사람이 만든 이 진단 도구고요. HBDI라고 부릅니다. MBTI랑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뭘 할 건가 하면, 지금부터 제가 15개의 문항을 내드릴 거예요. 각각 문항은 하나 30초씩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드릴 거고, 각각 문항은 4개의 사지선다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4개를 다 고를 수도 있어요. 각각 15개 문항에 나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다 고르면 돼요. 예를 들면 뭐 15개 문항이 모두 다 나와 비슷하다. 그럼 전부 다 A, B, C, D 다 고르시면 되고, A, B, C, D 중에 뭐 A, B만 나하고 맞는 것 같다. 그럼 2개를 고르면 되는데, 자, 15개 문항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각각 A, B, C, D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A를 몇 개 했는지 B를 몇 개 했는지 이렇게 좀 카운팅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뭐 옛날 사람이라서 이 발을 정자로 카운팅 했는데, 여러분 뭐 엑셀을 열어놓든지 뭘로 해서 카운팅을 하시고, 여러분 하셔야 될 게 뭐 15개 문항이 다 될 동안에 A는 몇 번 카운트 됐는지 B는 몇 번 카운트 됐는지를 이제 세시면 돼요. 그래서 뭐 만약에 극단적으로 15개 문항을 전부 다 A, B, C, D를 다 골랐다. 그러면 A, B, C, D가 모두 다 15, 15, 15, 15가 되겠죠. 아니면 극단적으로 나는 A밖에 없다. 그러면 A는 15겠지만 B, C, D는 0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자, 1, 2번 문항입니다. A, B, C, D가 있고요. 이 중에 나하고 맞다 그러면 선택하시고 카운팅만 하시면 됩니다. 자, 각각 30초씩 드릴게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근데 이거 인간적으로 30초가 너무 긴 것 같아요. 20초씩만 합시다. 자, 3, 4번 각각 20초. 자,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5, 6번 각각 20초 드립니다. 자, 이제 또 다음 문항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번엔 7, 8, 9 각각 20초입니다. 자, 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또 20초씩입니다. 자, 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12, 13 각 20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4, 15. 자, 각 20초입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결과를 같이 한번 볼까요? 다들 이제 카운팅 하셨죠? A 몇 개, B 몇 개, C 몇 개, D 몇 개 카운팅 하셨을 테니까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원을 동심원을 4개를 그리고
제일 바깥쪽이 15고 제일 안쪽이 3이에요. 그죠? 스케일은 대충 이제 보시고 이제 각자 카운팅 한 거를 끄십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A가 지금 보면 한 14개 정도 되죠. 그리고 B는 6개, C는 뭐 한 7, 8개 되겠네요. 그죠? D가 한 10 몇 개. 이렇다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면적이 생기게 되고요. 큰 면적이 A하고 D 부분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A하고 D가 발달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자 이렇게 한번 꺼보세요. 자, 그래프 상에서 영역이 많았던 부분이 자신이 발달된 부분이에요. 앞서 얘는 A하고 D가 발달되어 있었죠. 자, 이렇게 잘라서 A하고 B 쪽이 발달되어 있으면 좌뇌형이에요. 그리고 D하고 C 부분의 영역이 발달되어 있으면 우뇌형이 되죠. 근데 이렇게 뭐 좌뇌 우뇌가 아니라 아까 앞에 보듯이 A하고 D가 발달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좌뇌의 A 부분, 우뇌의 D 부분 뭐 이렇게 발달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영역에 따라 A, B, C, D 역할이 다 다르다는 게 이제 주장이고요. A를 볼까요? A는 무엇, 분석가라고도 있죠. 논리적 사고, 숫자, 비평, 사실에 대한 분석. 그러니까 A가 발달한 사람은 이제 분석가에 맞고 B가 발달된 사람은 이제 조직자, 매뉴얼로 사고하고 스케줄, 조직적, 세부적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C 부분이 발달한 사람은 운해형 중에 이제 사교자라고 되어 있죠. 사회적 공감 감각, 사교적 배려감 이런 직관적인 사람이 이제 C 영역이라고 하고요. D 영역이 발달한 사람은 상상가,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사고, 유연한 사고, 좀 창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각자들하고 좀 맞는 것 같나요? 뭐 HBDI는 한 발 더 나가서 ABCD에 각각 맞는 직업군까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 다음 장을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네더 헐만의 주장에 따르면 그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A가 발달된 사람은 대수, 미적, 회계 등 수리에 뛰어나기 때문에 엔지니어, 전산학자, 분석가, 뭐 외과 의사가 맞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B는 하우라고 되어 있는 B는 구조적이고 계획적이니까 이제 계획을 위반하는 사람, 관료, 뭐 주로 공무원이겠네요. 관리자, 격리 담당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C는 감정적이고 관계지향적이다. 그래서 간호원, 사회사업가, 교육자, 아기 엄마라는데 이거 뭐 언제적 사람인지는 몰라도 뭐 직업에 아기 엄마라는 건 좀 웃기네요. 아기 아빠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건 조금 문제 있는 표현이긴 한데 어쨌든 뭐 이건 이 사람 주장이고 자 D는 보면 시각적, 창의적, 직관적이고 유연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건축가, 시인, 예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이제 이 HBDI를 테스트를 해서 이런 A, B, C, D가 나왔을 때는 각각 이 군이 맞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앞서 테스트를 신뢰하세요? 사람이 진짜 우뇌가 발달된 사람, 좌뇌가 발달된 사람이 있고 아까 A, B, C, D에 맞추면 거기 맞춰서 직업을 찾는 게 정말 더 바람직하고 좋은 걸까요? 한번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 테스트한 결과가 3년 뒤에 했을 때랑 동일할까? 아니면 완전 정반대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영국의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아시죠? 여기 집에 아예 전지를 갖고 있는 친구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보면 과연 좌뇌 우뇌가 존재하느냐에 대한 답이 나와 있어요. 거기 답은 뭐냐면 좌뇌 우뇌라는 거는 전혀 입증되지 않은 미신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서 좌뇌 우뇌가 미신에 불과하다는 근거는 뭐냐면 설저리예요. 외과 의사들의 뇌외과 의사들의 브레인 이미징 테크놀로지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지컬하게 좌뇌 우뇌를 측정했을 때 좌뇌 우뇌가 수치라든지 뭐 논리라든지 해서 다르게 반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좌뇌 우뇌는 미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뭐 사람이 측정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앞서 심리학자들이 좌뇌 우뇌가 있다고 한 거는 심리에 많은 기반을 한 거지만 처음에 여러분 우리 좌뇌 우뇌를 테스트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양이하고 원숭이의 뇌량을 잘라서 한 거였죠. 어쨌든
피지컬하게 시작된 거였는데 두 개의 결론은 완전히 다르죠. 어쨌든 심리학자들은 자기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좌뇌 우뇌가 있고 여기 맞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그 사람들의 결론인 반면 뇌를 실제로 다루는 피지션들, 뇌 과학자들에 따르면 실제로 피지컬하게는 좌뇌 우뇌는 엉터리다. 그런 건 존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좌뇌 우뇌가 존재를 하든 안 하든을 떠나서 우리는 좀 창의적 공학 설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서달러지 측면에서 한번 쳐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좌뇌가 뛰어나든 우뇌가 뛰어나든 어쨌든 하나의 사고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메서달러지를 사용하면 우리가 우뇌가 발달 안 됐더라도 그 메서달러지만 따라가면 그 사고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중요한 측면인 거죠. 따라서 우뇌를 발달시킨다는 게 아니라 우뇌가 하는 사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론을 배우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이제 발산적 사고, 수렴적 사고를 배우는 이유는 뇌 자체를 한쪽으로 바꾼다라는 측면보다는 거기에 있는 메서달러지 기법을 따라가다 보면 그쪽 사고에 맞게끔 행동하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좌뇌우뇌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별로 뭐 신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나 좌뇌우뇌가 많이 공격받는 이유는 여러분 아까 주의 깊게 본 친구들은 느꼈을 텐데 좌뇌에 보면 수치와 인문이 같이 있어요. 우리 흔히 수학은 이과 애들이 잘하고 이과적 사고라고 생각하죠. 창의적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아까의 좌뇌 우뇌를 보면 수치가 좌뇌에 있어요. 그래서 그 좌뇌 우뇌의 이론에 따르면 인문학적 사고 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수학을 더 잘해야 돼요. 뇌는 그렇죠. 아까 이제 우리 앞서 봤지만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왜냐면 수치를 잘하는 친구들은 보통 수학과가고 수학과는 이과에 있죠. 그래서 창의성이 있는 우뇌가 발달됐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수치는 좌뇌가 발달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좌뇌는 논리고 인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서로 앞뒤도 안 맞는 것 때문에 많은 공격도 받기도 하죠. 어쨌든 심리학자들이 심리적 테스트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거는 영원 불변이 아니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라서 뭐 개인적으로 좌뇌 우뇌가 맞니 안 맞니 보다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어쨌든 심리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사고방식이란 메서달러지라는 측면에서 그냥 그걸 따라서 해서 사고를 그 틀에 맞춰보자는 거죠. 예, 뭐 지금부터 지난 시간에 잠깐 예고해드렸는데 알츠슐러라는 그 소련 사람이 만든 트위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트위츠는 이 러시아 말의 약자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알고 싶으면 그 친구 중에 러시아어 공부한 그 친구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영어로는 그 팁스라고 돼요. 팁스라고 해서 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 이라고도 이제 소개돼 있고 뭐 같은 말이겠죠. 그러니까 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을 이제 러시아어로 하면 트위치가 되는 것 같으니까 친구들한테 물어보시고. 자, 그래서 이 알트슐러가 한 일은 뭐냐면 1946년부터 무려 23년 동안 이 사람이 이제 해군 특허 업무를 담당했는데 자기가 담당했던 이제 특허의 4만여 편의 이제 앱스트랙트를 분석해 봤어요. 앱스트랙트라는 게 이제 논문의 초록이죠. 논문을 쓰면 그 논문의 내용이 뭔지를 먼저 요약해서 한번 뭐 5줄 6줄로 제일 먼저 앱스트랙트를 쓰죠. 앱스트랙트만 이제 분석해 보니까 이 과학적 사고를 이끌어가는 40가지 공통 요소들, 그러니까 이 논문 쓴 사람들의 공통 요소들이 있더라 라고 해서 이 사람이 그 40가지를 뽑아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논문을 쓴 건 어쨌든 이공계 과학계 논문이 이제 주로 돼 있겠죠. 특허 쪽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에 있는 앱스트랙트를 통해서 아 이런 식의 앱스트랙트를 보니 그 논문 쓰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사고가 필요하구나. 뭐 이렇게 해서 뭐 40가지 공통점을 뽑아낸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40가지를 무려 40가지나 되는 것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세 번째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뭐 좀 죄송하지만 이 생활 소음이 좀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집에서 이거 하다 보니 이제 우리 집 강아지가 있는데 이놈이 옆에서 좀 짖기도 하고 이 발자국 소리 좀 들어가는데 뭐 좀 상황이 좀 여러 가지만
우리 좀 양해를 바라고 혹시라도 강아지 소리가 들리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자, 그래서 자, 다시 우리 수업에 집중해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에 집중하면 첫 번째는 세그멘테이션이에요. 분할해라. 그 4만 개의 특허를 봤더니 그 4만 개 특허의 공통점은 뭐냐면 문제를 전체로 태클하지 않고 그 문제를 쉽게 여러 가지로 나눴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도저히 해결이 안 되겠다 싶은 문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문제를 n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을 해결하면 전체가 해결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방법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디바이드 앤 콘커라 그래요. 아주 여러분이 미래에도 잘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문제가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여러분 그 문제를 나눠보세요. 그 문제가 여러 개로 분할을 하면 각각을 해결하면 전체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잡할수록 여러 가지 단순 과제로 분해해 보세요. 그러면 돼요. 이 메소달러지를 QFD 메소드가 있는데 이 좀 더 공부하고 싶은 친구는 QFD 메소드를 한번 공부해 보면 돼요. 두 번째는 각각 컴포넌트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전체에 도움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되는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요소는 과감히 없애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가치를 계산해보고 필수가 아니거나 부가치 없으면 무조건 제거해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컴포넌트에 있다고 무조건 살릴 게 아니라 뭐 여러분들 중에도 그 물건 못 버리는 친구들 많죠. 언젠간 쓰이겠지 하고 못 버리는 친구들 많은데 과감하게 물건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돈을 써야 된다는 거. 지출이 있어야 다른 게 온다는 거랑 비슷한 건데 방해 요소가 되는 것들은 없애버리는 게 좋아요. 일단 그래서 그 객체로부터 분리하라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로컬리 국부적인 품질을 베스트로 만들라는 얘기인데 아까 이제 디바이드 컨커 하는 식으로 각각 객체의 하나를 최상의 상태로 만들라는 거죠. 객체의 각 요소가 서로 다른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들면 그게 이제 전체가 된다는 거고 이게 이제 메소돌로지가 나온 게 하우스 오브 퀄리티 매트릭스라는 게 있어요. 좀 더 공부하고 싶은 친구는 HOQM 방법을 보면 하우스 오브 이름이 왜 하우스 오브 퀄리티 매트릭스인가 하면 매트릭스인데 이 매트릭스 메소돌로지 모양이 집처럼 생겼어요. 집처럼 생긴 거 그 각각 컴포넌트의 내용 매트릭스 내용을 채우다 보면 이 국부적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 하나 둘 셋은 공통점은 뭐냐면 각각 부분을 보라는 거죠. 그게 우리 앞서 봤던 마드하반의 그 시스템적으로 사고하라 하고도 일치하죠. 자, 그리고 네 번째 특성을 보면 우리 사실 시각적으로는 대칭형이 항상 더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객체를 대칭해서 비대칭으로 바꾸면 좀 더 새로운 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혹은 또 객체가 이미 비대칭이더라도 그 비대칭 정도를 많이 바꾸면 새로운 걸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대칭은 눈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많은 경우 비대칭이 더 큰 효율을 줄 수 있다.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이 로지텍이 나온 이제 마우스죠. 이 마우스 휠 마우스는 완전 비대칭이죠. 여러분이 흔히 보던 대칭형 마우스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근데 여기 또 이제 프로스 앤 콘이 있는 이유가 이 로지텍의 트랙맨 휠 마우스는 비대칭 모양으로 오른손잡이에는 더 나은 기능을 제공하지만 왼손잡이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어쨌든 대칭에서 비대칭으로 봤을 때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다. 다만 그 비대칭을 했을 때 또 다른 그 제가 얘기했지만 트레이드업이 있는 거죠. 그거는 생각을 하라. 그렇지만 어쨌든 비대칭으로 생각해보라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그 다음 세 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섯 번째는 병합하라 라는 거죠. 멀징. 동일하거나 유사한 객체는 한데 모으고 병합하고 동일하거나 이제 유사한 요소들은 병렬 처리를 수행하라. 그리고 연산은 연속적이거나 병렬적으로 처리하라는 게 다섯 번째 이제 공통점이었죠. 결국 같은 시간이나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한 곳에 모으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유사한 객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죠. 뭐 시간도 절약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 특허들이
기존에 이렇게 동일하고 유사한 객체를 한데 모으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하던 방식을 한 군데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기존보다 좋은 방법으로는 특허를 받았다는 거죠. 여기 이 유관된 이제 메소달러지를 좀 더 연구하고 싶은 친구들은 퀄리티 오브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QMS 방식을 한번 더 연구해 보면 되고요. 그다음 여섯 번째는 보편성이다. 유니버셜리티죠. 객체나 구조가 다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들라. 다른 부품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서브스티튜트를 할 수 있는 동일한 기능을 가진 다른 객체를 통해 특정 객체를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예전에 여러 객체가 한 객체가 다른 객체를 대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되고 리던던시가 있던 부분을 하나가 다른 거를 대체해서 특정 객체를 제거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객체나 구조가 여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면 못 보던 상태가 돼서 이 뭐 이제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나은 특허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여섯 번째가 이제 보편성이고요. 일곱 번째는 네스팅. 여러분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게 러시아 그 인형이죠. 아시나요? 그 인형 안에 또 인형이 들어가고 인형 안에 또 인형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한 객체를 다른 객체 안에 내포시키라라는 게 일곱 번째 공통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요소가 다른 요소의 빈 부분을 거쳐가도록 하라.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A는 프로세스 B에 포함된 경우가 많다. Plan, Do, Check, Act라는 이제 메소달러지로 나와 있고, 이 내포에 관련된 메소달러지를 더 공부하고 싶은 친구는 PDCA 방식을 살펴보시면 돼요. 자, 여덟 번째는 이제 평형력을 갖추려는 거예요. 여러분 물체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안 떨어지게 뭔가 받쳐야 되죠. 중력이 물건을 잡아 당기고 있으면 반대 방향으로 손을 받치면 물건은 더 안 떨어지죠.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는데 밸런스가 안 맞게 한쪽이 너무 약하면 그쪽을 보강하면 되죠. 보강하는 방법은 그게 강한 회사를 여러분이 사면 되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회사의 M&A인 거죠. 그래서 그 많은 특허를 받더니 문제점이 있는 곳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객체를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다른 객체랑 병합을 하니까 서로 이제 평형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이제 평형을 갖추라는 게 이제 여덟 번째고요. 그래서 장 이론이라는 게 힘 이론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중력장, 무슨 전기장, 자기장, 이제 이걸 통합할 수 있는 통합장이 있느냐, 뭐 이런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물리에서 어떤 힘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면 그 방향을 이제 이끌어가는 이 물리의 법칙을 비유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에 비유한 거죠. 뭐 쉽게 말해 비즈니스에서 약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강한 부분으로 이제 메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죠. 어떤 행동을 하면 득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 행동을 하는 대신에 해가 되는 거를 통제할 수 있는 다른 행동을 대체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행동을 하면 분명히 득도 되지만 해도 된다. 그러니까 뭐 득도 좀 실도 있는 행동을 하는 대신에 차라리 해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효과를 통제할 수 있는 다른 행동이 있으면 그걸 대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미리 사전에 그렇게 대체하라는 게 그거.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여러분 SWOT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제 strength, 그 다음에 weakness, 그 다음에 opportunity, threat라고 해서 이것도 또 다른 이제 메소달러지인데 내가 가진 장점, 뭐 단점, 뭐 기회 요인, 위협 요인을 분석해서 그 중에서 더 좋은 요소를 하자. 뭐 요렇게 이제 또 메소달러지 나와 있고 좀 더 이 부분을 공부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이 수학 분석을 보면 되죠. 그 다음에 뭐 사전 준비예요. 대체로 보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데이터화를 하게 되면 여러분 데이터를 수집을 하죠. 그러니까 수집한 데이터를 바로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집한 데이터를 실제로 이용하려면 프로그래밍이라든지 다른 뭐 통계 툴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툴에서 이용하려면 소위 말하는 사전 처리를 해야 돼요.
미리 전처리라고 하죠. 프리 프로세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부분에 정말로 필요한 변화를 미리 수행하면 그 다음 단계가 아주 좋아지는데, 이 프리 프로세싱이 제대로 안 되면 뭐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데이터 사이언스 자체가 마치 뭐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화려하게 뭔가를 하는 부분만 집중해 있는데, 실제로 인공지능의 80%는 프리프로세싱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보세요, 여러분. 고양이하고 사자의 그림, 아니, 고양이하고 이제 개, 이 사진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기계를 훈련시키려면 수집한 데이터가, 이 이미지 데이터가 개인지 고양인지를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다 태깅을 해야 돼요. 얘는 고양이, 얘는 사자. 물론 이게 그 뭐 비지도 학습법으로 뭐 자동화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건 정확하지 않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사람이 많이 개입돼서 소위 말하는 이제 여러분 그 약간 좀 막말로 하면 노가다 노가다 작업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게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이에요. 실제로 그게 더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트위치에서 열 번째도 사전 준비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계획된 과제 수행 속도 를 높이려면 프리프로세싱이 중요하다. 뭐 그래서 리스크를 분석하라.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아직 30개나 남아 있습니다. 좀 힘들지만 좀 더 봅시다. 자, 그럼 11번부터 13번을 좀 살펴보죠. 11번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 어떤 객체가 존재한다고 하면 이 객체가 실패할 수 있다는 걸 미리 가정하고 그때 비상수단을 준비해 두라는 겁니다. 사전적으로 미리 여러 객체 중에서 뭐 좀 신뢰가 떨어지는 컴포넌트가 중간에 섞여 있으면 그 컴포넌트가 잘못됐을 때를 미리 대비하라 라는 말이고요. 12번은 조금 뭐 말 자체는 좀 어렵죠. 이키 포텐셜리티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중력장에서의 위치 변화를 제한하라 라는 의미예요. 트리츠에 보면 필드란 말이 많이 나와요. 약간 이제 물리법칙에 이제 비유한 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작업을 할 때 뭐 서랍을 예로 들어 봅시다. 서랍을 예로 들 때 제일 위에 서랍이랑 제일 아래 서랍에 물건 각각 들어 있으면 제일 아래 서랍까지 손을 뻗으면 되게 힘이 들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제일 아래 서랍이랑 제일 위 서랍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 힘이 들잖아요. 좋은 방법은 뭐죠? 일단 제일 아래 서랍에 있던 걸 다 제일 위 서랍으로 옮겨서 일단 제 위 서랍에서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적어도 저 아래까지 갈 필요는 좀 없는 거죠. 포텐셜이, 그러니까 어쨌든 중력장 위치에서 같은 위치에서 계속 작업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작업이 끝나면 가면 되죠.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일 동선 변화가 적도록 만들면 일의 효율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 여러 가지 반복적인 작업이 힘들게 되는 부분은 뭐 작게 이게 같은 등 위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파나마 운하가 대서양하고 태평양을 연결하는 거죠. 이집트에 있는 파나마 운하가 보면 거기 호수랑 바다의 높이가 다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을 채우죠. 그래서 높이를 똑같이 만들어서 배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변화를 줘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제약을 최소화하라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13번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역발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 그러니까 늘 하던 방식이, 예를 들면 뭐 어떤 물체가 있었고 그 물체를 늘 뭐 뜨겁게 했었으면 차갑게도 해보고, 뭐 예를 들면 냉커피를 예를 들 수 있겠죠. 늘 뜨거운 커피만 먹던 거는 뭐 차갑게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늘 하던 방식이 아닌 역발상을 통해서 완전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해보라 라는 거고, 우리 뭐 역발상은 많이 사실은 그 여러 분야에서 적용을 하고 있죠. 14번은 이제 구형화라고 되어 있고요. 커버처죠. 곡선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선으로 된 요소, 평면으로 된 요소, 이런 형태보다는 곡선을 한번 사용해봐라 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평면 대신 구형을 이용해 보면 여러 가지 커브 형태로 된 걸 해보라. 예를 들면 뭐 우리 나선형, 돔, 볼, 롤러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선형 운동을 또 원형 운동으로 바꿔보라. 원심력을 이용해보라. 그래서 보다 빠르고 효율적이며 유연한 작동에 관련된 작업을 수행해보라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이고요. 15번째는 역학입니다. 객체 외부 환경 프로세스 성질이 최적이 되도록 최적의 운용 조건을 찾아보라. 다이나믹이죠. 객체를 분해하여 상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요소로 만들어라. 이때 융통성을 주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서로 상호 연결된 프로세스를 구축하라. 라는 게 15번째의 트리츠의 지침이고요. 자, 16번째 법칙은 부분적 또는 과도한 조치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현 방법으로 객체의 100%를 달성할 수 없으면 그 방법을 조금 완화해보거나 혹은 좀 더 강화시켜서 변화를 좀 줘보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의외로 쉽게 이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건데, 결국 선택과 집중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보다 빠르고 효율적이며 적은 비용으로 유연한 작동에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라는 것이고, 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걱정하는 일에 100가지 중 99가지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 가장 중대한 1%에만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적으로 하라라는 말하고도 연계가 되고요. 17번은 차원을 달리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체를 서로 디멘전을 달리해서 살펴보라는 것이고, 이 말은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로 그 객체를 살펴보라는 의미예요. 옆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2차원으로도 보고 3차원으로 보고 객체를 여러 방향으로 돌려보고 기울여보고, 그래서 주어진 영역에서 다른 측면을 사용하라. 결국은 이제 현재 입증된 툴이나 현재 알고 있는 기법이 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을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보는 걸로 이제 설명할 수 있겠죠. 자, 18번째 원칙은 이제 진동수를 바꿔보라 라는 건데요. 여러분 뭐 이 일을 할 때 프로세스가 있으면 그 각각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프리퀀시도 좀 바꿔보고, 그러니까 늘 하던 방식에서 그 객체의 하던 속도, 프리퀀시 이런 걸 다 좀 변화를 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여러분 우리가 고유 진동수하고 거기 또 공명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 그 소리통 실험했는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특정한 프리퀀시가 되면 이게 공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공명이 일어나는 순간 에너지가 커지는 것처럼 계속 진동수를 바꿔보고 각각 객체가 가지고 있는 공동 증명 진동수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PDCA라는 방법론이 있는데, 이 PDCA를 빌더를 바꿔보면서 프로세스 개선된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고, PDCA는 우리가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다음은 이제 19번은 주기적 조치로서 계속 같은 일을 계속 하는 것보다는 멈추거나 아니면 간헐적으로 한번 조치를 한번 취해보란 거예요. 그러니까 조치가 이미 주기적이면 그 주기 간격도 한번 바꿔보고 그 빈도도 한번 바꿔보고, 그리고 서로 다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잠깐 또 쉬어보라 라는 거고, 이것도 이제 PDCA라는 이 방법론에서 사이클 변이를 통해서 이제 프로세스 개선된지를 보라 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PDCA가 플랜드 체크 액트인데 이걸 약간 변형한 플랜드 스터디 액트로 좀 바꿔보라, 뭐 이런 의미고요. 이게 PDCA나 PDSA가 뭔지는 우리 뒤에 다시 좀 받아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20번은 19번하고 완전 좀 반대되는 얘기죠. 일을 하려면 연습 계속 해라. 그 모든 요소가 항상 최대치가 되도록 하라라는 거고, 여러분 이제 자꾸 보시면 하나 느끼실 텐데 각각 항목들이 서로 상반된 게 있어요. 어떤 거는 빨리 해보라고 하고 어떤 건 좀 천천히 해보라 그러고, 그 19번은 주기적인 거를 주기를 바꿔보고 좀 쉬었다 해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20번은 또 아니죠. 계속 연속으로 하라고 완전히 정반대 얘기를 좀 하는 거죠. 따라서 어느 한 원칙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계속 변화를 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라는 의미로 봐야 돼요. 왜냐면 19번과 20번을 동시에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건 일본의 그 시스템인 간반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유용한 조치와 연속된 해가 되는 조치를 뭐
해가 되는 조치는 제거하고 유용한 조치는 연속하게 하라라는 이제 일본의 이제 관리 시스템이죠. 우리말로 간판, 그 일본말로 간반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자, 이제 절반을 살펴봤고 나머지 이제 20개를 봅시다. 이제 뒷부분은 약간 직관적인 부분이 많아서 앞부분에 비해서는 조금 쉬울 거예요. 근데 앞부분은 뭐 중력장 얘기도 나오고 뭐 그래서 이게 약간 너무 비호화돼 있다 보니 좀 이제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 뒷부분은 오히려 좀 직관적이에요. 보세요. 21번은 해가 되는 게 있으면 빨리 지나가라, 빨리 처리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롭거나 혹은 비용이 많이 드는 거는 가급적 빨리. 그래서 그 해되는 효과를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 재빨리 처리하라라는 게 21번이고요.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뭐 이렇게 많이 하니까 그죠? 그럼 22번은 전화위복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되는 요소를 이용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달성하라. 주요한 위험 요소를 다른 위험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 해가 되는 요소는 더 이상 해가 되지 않을 때까지 증폭시키라. 이게 이제 우리가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바꾸라. 레몬은 시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레모네이드라면 이제 음료가 되니까 그 비율이고 23번은 프로세스나 조치를 개선하기 위해 피드백을 도입해라. 피드백은 중요하니까. 이미 피드백이 있다면 그 강도하고 영향력을 변경시켜 보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오너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프로세스가 나갈 수 있도록 현재 문제점을 수정 그리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 라는 원칙으로 보시면 돼요. 쉽죠? 21번부터 23번은. 자, 24번 원칙은 이제 인터미디어리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 프로세스하고 프로세서가 잘 진행이 안 되면 그 중간 단계 프로세스를 뭐 대입해 볼 수도 있고요. 우리도 이제 뭐 비즈니스를 하든지 사람 사이도 그렇죠. 잘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그걸 잘 매개할 수 있는 중개자를 끌고 오죠. 그래서 그 중개자가 양쪽을 이렇게 중개해 줄 수 있듯이 그러니까 프로세스하고 프로세스 간이 잘 연결이 안 되면 그 중간에 매개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하나 넣으라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의 객체를 다른 객체와 임시로 합쳐보기도 하고 두 객체나 시스템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를 이용하는 거고 여러분 트리츠가 반드시 뭔가 발명을 한다든지 물론 이 특허를 분석해서 20만 개 특허 중에 4만 개 유용한 거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뽑은 거지만 이게 뭐 발명에만 유효한 게 아니죠. 이런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그냥 인간 생활에 있어서도 이 트리츠 원칙이 잘 적용이 돼요. 그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설명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인간사가 어떤지를 보시면 돼요. 24번의 인터미디어는 말 그대로 사이가 안 좋은 친구 둘이 있을 때 그 중에 매개자를 두는 거로 생각해 보시면 되고 따라서 프로세스 간이 매끄럽지 않으면 중간에 새로운 프로세스를 하나 넣는 걸 생각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25번의 셀프 서비스는 모든 각각 객체가 스스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셀프로 다른 도움 없이도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고 또 여기에는 이제 버려진 자원도 에너지 물질을 이용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 소똥 어디 있어요? 소 분비물을 거름으로 쓰잖아요, 그죠? 그 버려진 자원, 에너지 물질도 용도에 따라서 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셀프 인스펙션하고 셀프 서비스 해보라라는 거고. 26번은 이왕이면 싼 걸로 대체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또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 하나 부서지면 가용하지 않아지거나 비싸거나 부서지기 쉬운 객체가 있으면 걔를 대신할 수 있는 단순하고 값싼 복제품을 이용하면 여러 번 실험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객체 프로세스를 광학 복제물로 이제 대체하는 거. 그리고 뭐 일상생활에 따지면 콘서트 하는 대신에 CD로 음악 감상하는 거. 그게 비슷한 효용을 주지만 뭐 이건 사람에 따라 물론 이제 효용 정도는 다르겠지만 크게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하면 콘서트장 가는 시간 돈 대신에 이제 CD로 음악 감상하듯이 다른 대체물이 있으면 다른 대체물로 한번 활용해보라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27번째는 뭐 일회용품 같은 값싼 객체를 활용하라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비싼 객체를 다수의 값싼 객체로 대체하라는 거죠. 이제 품질이 희생되지만 여러 번 테스트해 볼 수 있고 재현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뭐 가장 간단한 거는 직접 해보는 것보다 캐드캠이라는 소프트웨어 툴을 이용해서 직접 설계도 해보고 소프트웨어 디자인 다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직접 회로를 해서 잘못되면 그 회로 자체를 버려야 되지만 소프트웨어 툴을 이용하면 되듯이 약간 값싼 객체를 이용해서 할 수 있으면 해보라라는 게 27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적 대체입니다. 메케니컬 서브스티튜트인데 이제 기계적 수단을 센서 등으로 이제 대체하라 라는 건데,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가스가 노출됐다를 디텍션 하는 거를 뭐 일반적인 생각은 어떻게 돼요? 가스가 디텍션 되면 뭐 압력을 잰다든지 이런 메케니컬 센스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약간 이제 발상을 전환해 보세요. 가스에 악취가 나는 거를 같이 섞으면 어떻게 돼요? 리키지가 일어났을 때 메케니컬이 없더라도 냄새를 맡으면 가스가 새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가스에는 뭐 마늘 향이라든지 이런 향을 해서 실제로 가스가 노출되는 걸 쉽게 그 센서로 대체하는 것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기계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것들을 센서로 대체도 하고 그 다음에 정적에서 동적으로 바꿔보고 약간 기존의 틀에서 바꿔서 해보라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의 개념 시스템 그보다 더 좋은 특성을 가지면서 더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대체. 여러분 같으면 뭘 더 선호하겠어요? 그러니까 메케니컬은 항상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면 고장이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압력으로 센싱해서 게스 디텍션 하는 것보다는 뭐 거기다 악취를 나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29번은 공기역학과 수력학을 이용하라. 이 말도 좀 어렵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약간 고정관념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객체를 만들 때 항상 고체를 이용하려는 좀 약간 습성이 있죠. 근데 고체보다는 액체나 기체가 훨씬 더 유용할 수가 있고, 따라서 뭐 기체를 쓰면 공기역학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액체를 쓰게 되면 이제 수력학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기역학과 수력학은 고체에 집착하지 말고 기체나 유체 부분 또 활용하라는 의미가 되고, 뭐 그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30번은 유연한 쉘과 얇은 필름. 이 말도 좀 쉽지는 않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뭔가 객체를 생각할 때는 3차원적인 어떤 스트럭처, 고체적인 스트럭처를 항상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런 것보다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하는 거래요. 약간 어떤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와인을 살 때 아니면 어떤 이제 병에 든 어떤 액체를 살 때 얘를 포장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박스에 담는 것보다는 오히려 뭐가 낫죠? 우리 흔히 뽁뽁이라는 버블랩에 싸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깨지는 물질은 3천 박스보다는 오히려 버블랩에 포장이 훨씬 더 낫다.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객체들 간의 저비용 저공간 고융통성을 가진 더 얇은 물질, 더 얇은 구조를 사용하는 게 기존의 틀보다 기존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31번은 다공성 물질, 포러스 머터리얼을 이용하라는 건데 이 말도 좀 어렵죠. 이게 한자도 있고 뭐 이래서 좀 어려운데 객체를 다공성으로 만들거나 다공성 물질을 첨가하라 아니면 객체를 다공성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객체 구멍을 뚫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벽을 쌓을 때 벽을 세멘트로 한 물질로만 쌓는 거랑 그러니까 세멘트로 쌓은 벽에 구멍을 뻥뻥뻥 뚫어요. 그러면 이 뚫은 구멍에 다른 물질을 삽입을 하게 되면 그 세멘트 하나만 머터리얼로 있을 때보다는 다른 머터리얼이 섞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 오브젝트를 객체를 단 하나의 머터리얼로 하는 것보다는 구멍을 뚫고 구멍을 내버려둬도 되고요. 혹은 그 구멍에 다른 성질을 가진 물질을 첨가해 버리면 또 다른 성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머터리얼로만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머터리얼을 해서 할 수 뭐 좀 더 나은 성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구멍이 있는 물질은 어떤 물질을 통과시키고 다른 물질을 막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그 구멍의 크기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면 이제 뭐 분자 크기에 따라서 어떤 건 흘러보낼 수 있고 어떤 건 막을 수 있고 우리가 필터로 많이 이용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냥 한 머터리얼로 완전히 막혀 있는 것보다는 어떤 다공성 물질을 만들어서 새로운
어떤 베네핏을 줄 수 있는 게 없는지를 연구해보라 라는 측면이 31번 측면입니다. 자, 여러분 되게 이제 고생 좀 많이 했는데 이제 9개밖에 안 남았어요. 좀 힘을 냅시다. 32번은 이제 객체의 외형을 좀 바꿔보라는 거고요. 이제 직접적으로 말하면 이제 색깔을 변화시켜보라. 객체의 투명도, 외부 환경을 바꿔보라. 뭐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제 외형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반응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뭐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페인트 들어보셨죠? 어쨌든 이 외부 환경의 변화, 색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반응을 뭐 보자라는 거고 33번은 동질성입니다. 동질성. 동일한 물질과 상호작용하라 또는 동일한 성질을 가진 물질과 상호작용시켜보라는 건데 뭐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강성이 제일 높죠. 다이아몬드를 자르는 칼은 주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요. 따라서 이제 어떤 이 동질성을 가진 물질과 상호작용하게 하면 좀 더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다. 뭐라는 거고요. 34번은 폐기와 재생입니다. 뭐 임무를 완수한 객체는 제거하라라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모래를 뿌려서 표면을 아주 부드럽게 닦는 그 연마 역할을 할 때 그때 사용된 모래는 이제 사라져 버리겠죠. 그래서 일단 사용한 객체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제거해 버리고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객체가 있다라고 하면 다시 복원하라라는 거고 어쨌든 임무를 완수한 객체는 뭐 제거하고 복원할 수 있는 건 이제 복원하라고 하는 건데 원칙적으로 하면 이게 또 린 매뉴팩처링하고 또 연계가 됩니다. 여러분 요새 뭐 린 스트럭처라든지 린 비즈니스라든지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간소화하고 아주 간단화해서 심플화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라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거 40가지 트위치를 보시면 직관적으로 잘 안 들어오신 부분이 되게 많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 트위치 40가지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굳이 그 발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분야 뭐 비즈니스라든지 사업 분야라든지에도 잘 맞아 들어왔다라고 한 게 조금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기술되어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 각각을 간단한 설명만으로는 좀 힘들고요. 이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또 수많은 또 연구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 간단하게 듣는 걸로 여러분이 모든 거를 이해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기본 개념이 있으니 이 기본 개념에서 파생해서 또 다른 뭐를 공부한다든지 더 많은 스트럭처를 연구할 수 있는 그 발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앞서 이 트위치의 원칙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연계될 수 있는 다른 메소돌로지를 제가 몇 가지 이제 소개해 준 게 있어요. 앞에 그런 것처럼 이 각각 분야가 실제로 의미하는 부분을 좀 더 연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얼마든지 다른 파생적인 부분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한번 설명해서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6가지를 한번 보죠. 자, 38번은 강산화제라고 돼 있죠. 이제 일반 공기를 산소가 강화된 공기로 바꿔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뭐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산소의 농도를 점점점 높이다가 나중에 이제 순수 산소를 쓰게 되면 화학 반응이 점점 달라지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이제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자기 혼자 하는 것보다 자기보다 더 잘 아는 사람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라는 얘기도 되고요. 우리 강의의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온라인 강의보다는 뭐가 낫나요? 인터랙티브가 있던 오프라인 낫죠. 왜냐면 서로 이제 문답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오프라인 강의보다 더 나은 거는 뭐냐면 강의에다가 뭐
실험도 해볼 수가 있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아두이노도 실험해 보겠지만, 어쨌든 이제 점점점 환경을, 이제 일반 공기를 점점점 강한 산소, 순수한 산소로 바꾸어 보라는 거는 현재 상태보다 좀 더 전문적인 방법을 더 취할 수 있는 거로, 더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점점 이제 더 취해서 전체적인 강도를 더 높여보라, 이런 환경으로 바꿔보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39번은 이제 비활성 상태인데, 일반 환경을 비활성 환경으로 바꿔보라는 거고요. 이건 중립적으로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디스커션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스커션 할 때 어떤 한 명이 엄청나게 말이 많다거나, 어떤 한 명이 매우 독선적이라고 하면 그 회의 자체의 아이디어는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되게 많겠죠. 이럴 때는 그라운드 룰 같은 걸 정해놔서 뭐 5분씩 발언하게 한다거나,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제 국회 질의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이제 당끼리도 이제 배분이 돼 있고, 마찬가지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자유로운 환경,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게 아닌 모든 상태가 자기 말을 할 수 있는 거, A라는 원소랑 B라는 원소가 합쳐서 C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각각이 자기 말을 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그런 중립적인 요소를 추가해서 그런 비활성 상태에서 쳐다보면 좀 더 낫다, 뭐 이런 거죠. 그 트리치 40가지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상태의 변화라든지 상태를 컨트롤하는 거의 모든 대부분이 들어가 있고, 제가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항목들은 서로 상충되기도 해요. 그죠? 두 개의 요소가 결합됐을 때를 보라도 있지만, 지금 39번이 얘기하는 거는 두 개 요소가 그 각각 요소가 완전히 떨어져 있을 때 그 개별 요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라라는 거고요. 40번은 이제 복합 재료, 그죠? 그러니까 단일 재료를 쓰는 것보다는 이제 복합 구조를 사용해 보라는 거고, 우리가 이제 앞서 다공성이 더 확장된 거죠. 다공성은 뭐였나요? 한 개의 재료에 구멍을 뚫어서 다른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혹은 그 뚫어진 상태로 두라는 게 우리가 다공성이었고, 이제 40번 복합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균일 구조보다는 여러 가지 섞인 다중 구조로 만들어 보라는 거고, 이 흔히 말하는 잡종 강세예요. 단 하나보다는 섞은 게 더 낫다는 거죠. 그 우리가 비즈니스나 이런 데서 이 잡종 강세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 한 조직에 뭐 한 분야의 프로젝트, 한 분야의 전문가가 있는 것보다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있는 게 훨씬 더 낫죠. 예를 들면 뭐 이 팀에 마케팅 전문가, 교육 전문가, 학습 전문가가 다 모여서 어떤 디스커션을 할 때랑, 단 뭐 한쪽에 교육 전문가만 모여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때보다는 교육에도 오락을 접목하면 훨씬 더 쉬워지죠. 어떤 교육 전문가, 오락 전문가, 뭐 학습 전문가가 모여서 디스커션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거겠죠. 따라서 여러분이 나중에 팀을 꾸릴 때, 제가 처음에 프로그램만 잘한다고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던 게 바로 이 잡종 강세예요. 복합 재료를 쓰라는 게, 그 팀이 각각 개성이 있어야 되죠. 우리 어차피 마지막 UCC도 만들어야 되고, 전체 시나리오 만들어야 되고, 주제도 정해야 되고, 따라서 디스커션을 많이 해야 되다 보니 이 팀 리딩을 잘하는 사람도 되게 중요하고, 따라서 복합 재료를 하라는 말은 아주 다양한 환경으로 다양하게 팀이 꾸려지면 좀 더 좋은 방향을 할 수 있다 라는 비유로 이해를 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트리치의 40가지를 다 살펴봤는데, 좀 앞서 제가 몇 번 이제 언급해 드린 것처럼 트리치의 40가지는 약간 비유적으로 많이 돼 있죠. 거기다가 아무래도 이제 과학 쪽에 특허를 연구한 거다 보니 뭐 중력장 얘기도 나오고 포텐셜 얘기 나오고, 뭐 그렇지만 이걸 일상생활에 비유를 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해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제 문서를 찾아보더라도 각각이 이해가 쉽지는 않을 텐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우리 이제 비즈니스상 혹은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비유를 든고 핵심만 몇 가지 기억을 하시고, 좀 더 궁금한 학생들은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제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패러다임이란 말을 자주 쓰시나요? 혹은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의 대화에서 야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어 라는 식의 용어를 좀 쓰죠. 그럼 이 패러다임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패러다임이 전환됐다, 패러다임이 시프트됐다 라는 말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진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쿤은 미국의 철학자고 이자 역사가입니다. 원래는 물리학을 전공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향후에 이제 철학자이자 역사가로 바뀌었죠. 이 패러다임 시프트란 용어는 이 토마스 쿤이 1962년도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논문에서 최초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용어는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과학에 대해서 생각하던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용어였고요.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과학을 바라보는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패러다임이란 거는 그 전에 있던 용어죠. 어떤 한 시대의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잣대로 사용하고 있는 틀입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하던 방식, 이론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는 의미가 되죠. 여러분, 우리 과학이란 게 뭐죠? 과학이란 거는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그래서 그 공통점을 뽑아낸 거죠. 우리 앞서 과학하고 기술 차이를 계속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주 예전부터 세상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왔는가를 생각해보면, 우리 흔히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던 시대에 탈라스라는 사람은 만물은 뭐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물로 설명했습니다. 그때의 이론적 틀은 물이었죠. 그런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상의 원소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나요? 4개의 원소로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흙, 물, 불, 공기. 그때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원소는 이 4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라는 그 패러다임에서 세상을 설명하려고 했죠. 당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진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모든 원소는 흙, 물, 불, 공기로 이루어져 있고, 따라서 사과에 흙이 있고, 땅은 뭡니까? 흙이죠. 모든 사물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당연히 사과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따라서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진다 라고 설명을 하죠. 지금 보면 약간 황당하기도 한 이 이론적 틀이 어쨌든 당시에 객관화되고 있던 관찰을 설명해 줄 수는 있었죠. 사과는 흙이고 흙은 땅하고 같은 성질, 그래서 만물은 고향으로 돌아간다 라는 이 설명이 그 이론적 틀에서는 가능했던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됐나요? 그 이전은 모두 기하를 봤어요. 물질을 보고 원소를 봤죠. 그렇지만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게 누군가 하면 뉴턴이죠. 뉴턴은 물체가 무슨 원소로 됐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물체가 어떤 기하로 됐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무엇을 봤는가 하면 그 물체의 운동을 봤죠. 움직임을 봤어요. 그래서 그 운동의 이치를 따지려고 했고, 비로소 만유인력의 법칙을 찾아냅니다. 따라서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이유는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만유인력 때문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새로운 틀로 만들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사고의 틀을 바꿔버린 게 돼요. 이렇듯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면 그 전의 이론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에 만물은 물이다라고 했던 거랑 아리스토텔레스하고는 완전히 단절되고, 아리스토텔레스랑
뉴턴은 완전히 단절되죠. 뉴턴 역학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전혀 병립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럼 과연 뉴턴이 맞느냐? 그것도 알 수 없는 거죠. 지금 우리는 앞서 제가 잠깐 양자역학을 거론했지만 양자역학으로 들어가면 뉴턴 역학은 전혀 맞지를 않게 되죠. 이렇듯 과학이 발전된 거를 보면 연속적인 사관이라기보다는 계속 단절적으로 혁명이 일어나듯이 바뀌어왔죠.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토마스 쿤이 만든 용어가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은 라틴어로는 example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바꿔 말해서 객관화돼서 살펴보고 관찰된 예시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죠. 우리가 오히려 앞서 과학하고 인문의 차이를 볼 때 과학은 뭐였는가 하면 가설을 세우고 검증한 다음에 잘못되면 가설을 완전히 수정해야 되는 거죠. 그 가설이 완전히 수정되는 과정이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패러다임 시프트는 뭐냐면 펀더멘털한 체인지가 일어난 거예요. 어디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개념들, 실험적, 그동안의 과학적 이론, 과학적 프린시플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펀더멘털 체인지가 돼서 기존 게 더 이상 도움을 주기는커녕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룰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전 룰은 오히려 방해만 되는, 그래서 없애야 되는 변화가 필요할 때가 펀더멘털 체인지, 그때를 우리가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과학 구조에 있어서만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할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통적으로 유교의 뿌리를 받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자 사상의 뿌리를 받고 있는데, 그럼 과연 이게 올바른 패러다임이냐? 라는 의문을 던져볼 수 있죠. 지금 패러다임을 전환을 할 때다. 지금 유교 사상을 버려야 될 때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현재 변화는 공자 사상을 버려야 될 패러다임 시프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다른 요소에 관련돼 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업을 할 때도 지금 우리가 패러다임 시프트를 할 때냐라고 볼 수가 있죠. 전통적인 오프라인 영업으로 여러분이 우리 뭐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장이 아주 대세였다가 지금은 아마존 같은 온라인 쇼핑이 거의 대세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 소비 패턴에 있어서의 완벽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생기고 있는 것이고,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생겼으면 기존의 사고방식하고 완전히 다르게 대처를 해야 된다 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느냐 라는 건데, 앞서 여러분이 과학하고 인문 차이를 설명할 때 과학을 잘 생각해 보면 거의 같은 틀 맥락에서 이해해 줄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어떻게 되나요? 이론 자체가 이제 존재를 하지를 않죠. 그러다가 누가 가설을 세웁니다. 아까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뭐 사원소론 혹은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지 어떤 이론을 세우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검증을 해보죠. 검증을 해봤더니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이 이론, 이 가설과 맞아 들더라 라고 하면 우리가 이론이 정립이 되면서 그제서야 비록 과학이 됩니다. 프리 사이언스가 노멀 사이언스가 되는 거죠. 노멀 사이언스는 이전에 이루어졌던 과학적 성과들, 그 성과들의 기초에서 확고하게 설립된 리서치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노멀 사이언스가 발견된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느냐? 그렇지가 않죠. 데이터 중에 이상한 놈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이 데이터로 노멀 사이언스는 설명이 안 된다 라고 하면 모델이 위협을 받게 되죠. 이런 이상치가 발견됐을 때는 여러 가능성이 있어요. 관찰 자체가 잘못됐을 수가 있죠. 혹은 노멀 사이언스의 이론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혹은 어떤 그 중간자적인 상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노멀 사이언스로는 설명이 안 되는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순간 모델은 드리프트하게 됩니다. 위협을 받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새로운 과학이 등장해야 됩니다. 새로운 과학이 등장하지만 이 새로운 과학은 아직 새로운 가설일 뿐이에요. 자, 이때는 모델이 위협을 받게 되죠. 이 새로운 가설이 등장해서 이 새로운 이상치까지 설명하면서 기존에 있는 모든 데이터까지 설명하게 되면, 또한 이 새로운 이론이 기존의 노멀 사이언스하고 전혀 병립될 수 없으면 기존의 노멀 사이언스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죠. 아까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론이랑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대립시켰을 때에 뉴턴의 새로운 이론이 등장했을 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론은 드디어 그 모델은 크라이시스가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모델의 혁신이 일어납니다. 자, 모델 크라이시스에서 그 새로 정립된 가설이 새로 발견된 이상치라든지 기존에 있던 모든 데이터를 설명해 주게 되면 모델의 혁신이 일어나게 되고 기존 모델을 없애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패러다임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 변화가 생기면서 새로 성립된 이론이 바로 노멀 사이언스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이클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게 바로 쿤의 패러다임 사이클이 됩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양자역학이 나와서 기존에 있는 뉴턴 물리학의 모델 크라이시스를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양자역학은 기존 노멀 사이언스를 설명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모델 크라이시스가 된 다음에 모델 레볼루션이 될 수는 없어요. 아직은. 패러다임 체인지가 되려면 모든 이론을 정립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나와야 되는 거죠. 토마스 쿤이 그 이전과 이후가 달랐던 거는 과학은 매우 객관적이고 관찰로 끝난다라고 했던 그 기존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꾼 데 주요하고요. 현재 상태에 우리가 관찰한 거를 믿고 있을 뿐 이게 절대적 진리는 아니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게 패러다임 시프트죠.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그 바뀐다는 거는 새로운 관찰이 될수록 바뀌어질 수 있다. 우리가 측정하는 게 바뀌면 달라질 수도 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 키워드죠. 창의적 공학 설계에 있어서 우리 이제 공학 설계가 뭔지는 충분히 살펴봤으니까 그럼 창의적 공학 설계, 이 창의란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창의란 무엇인지 그 데피니션 한번 살펴보고,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이 창의력이 생기는 건지, 생길 수는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창의성에 대해서 여러 사전을 찾아보면 나름대로 이제 설명이 나오죠. 정의가 나오지만 사전마다 이 정의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한마디로 공통된 의견으로 창의가 뭐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1961년에 로데스라는 학자는 이 창의라는 단어를 단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무려 64개의 다른 개념을 살펴봤지만, 다른 정의를 살펴봤지만 그 결론은 하나로 설명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였을 정도죠. 이 창의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영어로는 creativity라고 하는데 이 말의 어원은 라틴어의 크레오예요. 근데 이 크레오란 뜻은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이 고대에는 아예 창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고요.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단어도 없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없던 새로운 게 만들어진다라는 개념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창의력을 얘기할 때는 기존에 없던 거, 새로운 거를 많이 생각하죠. 근데 이런 생각이 정립된 거는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야 사람도 이런 걸 할 수 있다 라고 정립되어 있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창의적 공학 설계의 창의를 어떻게 설명하게 하면 되는가 하면, 결국 이제 기존에 있던 여러 학자들이 생각한 것 중에 공통적으로 창에 들어있는 말이 뭐냐면 유용해야 되고요.
기존에 없던 방식이나 기존에 없던 것이라는 단어예요. 따라서 우리가 창의성의 데피니션을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창의적 공학 설계에서 필요한 두 단어는 알 수가 있죠. 하나는 유용해야 되고요. 하나는 기존에 없던 방식을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그 여러 가지를 접목해서 우리가 필요한 프로덕트를 만들 때 비로소 창의적 공학 설계가 될 수 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레엄 월러스라는 영국의 심리학자인데요. 심리학자의 교육자인데 The Art of Thought, 생각하는 기술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이 생각하는 기술이라는 책 속에서 그 사람은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서 이 네 단계를 따라하면 창의성이 커진다라고 주장했죠. 뭐 실질적으로 이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그레엄 월러스가 주장했던 창의성을 위한 이제 네 단계를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도 실질적으로 한번 수행을 한번 해보세요. 이 네 단계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preparation이에요. 준비를 해라. 뭘 준비하느냐 하면 관찰하고 또 관찰하고 또 관찰해서 배울 수 있을 만큼, 새로운 것을 생성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이 배워라. 관찰하고 또 관찰하고 또 관찰하라 라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뭔가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야 돼 라는 니즈가 섰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그 새로운 방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자료도 수집하고 관찰도 하고 공부도 하다가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들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생각하지 말고 멍하니 있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명상하고 잠을 차라리 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인큐베이션 단계입니다. 자, 이때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단계가 일루미네이션 단계인데 여기서 드디어 창조에 대한 통찰력이 튀어나옵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의 의지로는 이 일루미네이션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프리퍼레이션하고 인큐베이션 한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 쪽에 언젠간 갑자기 일루미네이션 단계가 튀어나오는데 언젠가 될지는 알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단계는 일단 일루미네이션이 되면 베리피케이션을 해서 과연 이게 임프루브 될 수 있는지, 더 임프루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실제로 솔루션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베리피케이션 단계가 됩니다. 자, 그러면 프리퍼레이션이나 인큐베이션 단계까지 우리가 할 수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일루미네이션 단계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바꿔 말해서 이 단계를 밟는다고 해서 반드시 일루미네이션 단계에 가지는 않죠. 창의를 위한 단계에 또 다른 창의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있어서 과연 이제 실효성 있는 자라고 볼 수는 있는데 뭐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런 거죠. 생각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아무리 생각하려고도 생각이 안 나다가 갑자기 생각 날 때가 있죠. 이 바로 일루미네이션이에요. 기억 날 듯 하다가 딴 생각하고 있다가 기억이 딱 날 때가 있죠. 근데 막 기억하려고 의도적으로 막 기억하려고 하면 기억이 안 나다가 기억 딱 날 때, 이거를 바로 일루미네이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네 단계를 밟으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이걸로서 이번 시간까지는 좀 다 했고, 근데 이제 뭐 또 공지가 새로 뜬 게 또 2주 정도 더 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게시판을 여러분 좀 잘 봐주시고, 다음 단계는 아마 우리가 줌 등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아직은 이론 단계예요. 아직은 이론 단계라서 조금 낮긴 한데, 사실 뭐 우리 이제 아두이노 실습을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반드시 인터랙티비티가 들어가야 되고, 온라인으로 인터랙티비티가 들어가더라도 과연 아두이노 이게 과연 가능할지. 왜냐면 제가 여러분 실습할 때 이 이제 강의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잘 되는 친구 안 되는 친구 소스 코드랑 이 실제로 회로를 보면서 제가 이 커뮤니케이션 해야 원활해지는데, 사실 온라인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건 뭐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보고, 우선은 이제 남은 게 이론이
발산적 사고, 이제 수렴적 사고 이 부분 정도가 좀 남아 있는데 뭐 이 부분 정도는 인터랙티비티가 없어도 뭐 기어 넘어갈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어느 게 더 나을지. 어쨌든 더 남은 2주 동안 더 이제 여러분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건강에도 좀 유의하시고 어쨌든 좀이라도 빨리 여러분을 뵀으면 좋겠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